그러면 지금 핀테크하고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막 지금 진출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은행들, 뭐 기존의 금융사들하고 핀테크, 빅테크들하고 이렇게 한창 경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가 될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전히 그 금융산업의 중심에는 은행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핀테크들이 많이 등장해 있지만 그 핀테크들이 일부는 뭐 은행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은행하고 여러 가지 업무 제휴를 하면서 은행 주위에서 은행과 은행이 약간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향후에는 은행하고 핀테크, 빅테크하고 경합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두 번째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금융의 중심에 빅테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이게 여전히 은행이 중심을 이룰 것이다. 뭐 빅테크가 다시 그 중심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누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빅테크가 불리하지 않은 뭐 그런 경쟁 구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은행들이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빅테크하고 경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은행들은 빅테크는 아니지만 다른 전자상거래 뭐 아니면 통신사 그런 다양한 IT 업체들하고 뭔가 제휴를 할 겁니다. 그 카카오나 네이버는 약간 수직 계열화된 내부의 그 플랫폼 안에 SNS, 뭐 검색, 전자상거래, 금융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같이 갖춘 그런 수직 계열화된 거대한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기업들이 연합을 하는 비대칭적인 그런 이제 경쟁 양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꼭 은행하고 빅테크하고 꼭 싸운다라기보다는 거대 플랫폼과 거대 플랫폼 그리고 그 플랫폼은 수직 계열화된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플랫폼은 다양한 이질적인 기업들이 연합해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이 새로 등장해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 향후에 금융산업의 경쟁 구도는 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어떤 거대한 플랫폼 몇 개가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비금융을 석권하는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 금융산업의 향후 금융산업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어떤 플랫폼이 빅데이터를 잘 확보를 해서 유용하게 그 분석해서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경쟁의 핵심 포인트다. 뭐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빅데이터가 위협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데이터와 네트워크에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어떤 플랫폼이 데이터를 확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은행들, 빅테크들 여러 가지 대기업들은 어떻게 이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느냐 이걸 가지고 뭐 눈에 혈안이 돼서 이 데이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 단지 그 저희가 디지털 기기를 쓰면서 축적이 되는 데이터는 당연히 수집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이터들도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뭐 간단한 사례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 뭐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 미래를 전망하는 그 전망과 관련된 이제 사례 하나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뭐 각종 페이 많이 쓰실 겁니다. 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뭐 아니면 그 가상화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점점 많이 쓰이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브루너 마이어 교수의 전망에 따르면 디지털 화폐, 플랫폼, 대형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가 점점 많이 쓰여서 거의 중앙은행의 화폐를 밀어낼 정도로 디지털 화폐가 많이 쓰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많이 쓰일 때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그 거래 내역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게 블록체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앙원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거래 내역이 그대로 남는데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아주 막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디지털 화폐라는 지급 결제 부문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데 데이터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왼쪽 부분에 보면은 지금 현재 금융산업의 중심은 은행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 같은 것은 은행의 금융중개 서비스의 하위 기능, 단순한 서비스, 지급결제 서비스에 불과했는데 향후에는 디지털 화폐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지급결제가 금융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뱅킹은 지급결제의 하위 기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저희가 하기도 하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이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기관 간의 경쟁, 금융기관과 빅테크와의 경쟁에서도 데이터가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주로 고객의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쓰는 것도 고객들이 쓸 때 그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창출하고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고객을 상대로 하는 소비자 금융도 많이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금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금융과 가계금융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축인데 대기업과 관련된 금융은 이제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 금융은 이제 점점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요. 그러면 중소기업 금융은 이건 고객 데이터하고 별 상관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기업 금융에서도 빅데이터로 무장한 빅테크들이 은행과 경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다. 빅테크들은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그런 빅테크들은 그 기업들이 얼마만큼 거래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이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들여다보면서 중소기업들, 주로 온라인 그 벤더들일 텐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하는 것이 은행의 신용평가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그 사례를 이 BIS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해본 것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ROC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이 연체를 할 것이냐, 연체를 안 할 것이냐를 미리 예측한 것이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검정색 대각선은 전혀 아무런 정보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랜덤하게 연체할 거다, 연체 안 할 거다. 그게 이제 검정색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검정색 대각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이 되는데요. 파란색이 아까 말씀드린 그 메르카도 리브레, 여기가 이 중남미에서 가장 큰 상거래 업체인데요. 이 메르카도 리브레의 거래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한 것이 파란색 ROC 커브인데 이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은행이 그 크레딧 뷰로의 스코어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건데 이게 파란색보다 훨씬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빅테크들이 그 데이터의 그 파워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은행들의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런 신용평가도 이미 앞서고 있어서 빅테크들이 소비자 금융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에서도 기존의 은행들을 강력하게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향후 금융에서는 결국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객 데이터 또는 기업 데이터 어느 종류를 불문하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정책이 또 더욱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데이터의 집중 또는 데이터 독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융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서 이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미 우리는 데이터 경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특정 플랫폼들, 특정 빅테크가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경제는 여러 가지 산업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산업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들을 앞설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드리븐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데이터 주도 산업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데이터 주도 산업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경제 내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데이터 주도 산업에서 데이터 집중 문제가 이게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새로운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데이터 주도 산업이 생기느냐? 그것은 이제 데이터 양이 막 늘어나고 있고요. 데이터 저장이나 데이터 분석이 훨씬 더 쉬워지면서 과거와 달리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업들에서 그 사업자 경쟁력은 데이터 양과 데이터 분석 능력 이런 것이고요. 특히 플랫폼들은 그 워낙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산업이든지 자기가 마음 먹고 있으면 원래는 그냥 플랫폼에서 그 중개만 해주고 있었는데 그 플랫폼들이 이 사업이 유망해 보이네.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쉽게 들어가서 기존 기업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게 이제 저희 그 한때 그 많이 이야기됐던 뭐 골목상권까지,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골목상권 들어가서 골목상권을 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이미 금융 또는 비금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트업의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 되겠습니다. 콜드 스타트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추운 겨울날 저희 엔진 시동 걸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제 콜드 스타트인데요. 그 신생 기업이 새로운 이제 산업에 진출을 했을 때 처음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신생 기업이니까요. 그 신생 기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신생 기업이 기존의 그 산업의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러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왼쪽의 그림은 첸이라는 분이 더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많은 신생 기업들이 데이터가 부족해서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터넷 플랫폼에 여러 아이템들이 들어왔는데 아주 극소수 아이템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관심과 어마어마한 양의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반면에 무수히 많은 그런 아이템들은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뭐 그런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이 그 콜드 스타트 프로블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플랫폼들이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데이터 집중 또는 이제 데이터 독점의 문제인데요. 데이터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무기로 쓰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들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뭐 AI를 써서 훨씬 더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른 경쟁 기업보다 훨씬 더 손쉽게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그레더 베스티저라는 분은 경쟁 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원장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쟁에 필요한 중요한 자원을 보유한 소수가 이 자원을 공유하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꼭 필요한 자원을 독점하고 있으면 뭐 누가 와서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대 경제에서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 EU에서는 뭐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EU에서는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일부를 이것을 공유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신생 기업들이나 아니면 다른 경쟁 기업들한테. 그러지 않고서는 이 제대로 경쟁이 안 된다. 뭐 어떤 학자들은 그 데이터를 뭐 필수 설비로 간주를 해야 해서 그 필수 설비는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그 법리가 이제 미국이나 주요국에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법리를 써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법리를 쓰는 것은 꼭 만만치는 않고요. 어쨌든 이 데이터가 워낙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한 플랫폼, 한 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면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데이터가 5만 가지 이 세상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리고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뭐 요새 뭐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 뭐 누구나 뭐 대학교만 나와도 다 할 줄 알고 대학교 안 나와도 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데이터 집중의 문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거 다 그냥 시장에서 자율 경쟁으로 다 맡겨놔도 다 처리가 된다. 이런 주장도 물론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이 이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왼쪽 그림은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00만 명을 분석하나 100만 1명을 분석하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100만 명에 추가되는 1명, 뭐 10명, 100명 별 차이 없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는 처음에는 좀 중요하더라도 뭐 결국 나중에 가면은 한계 가치가 굉장히 빠르게 체감하기 때문에 데이터 집중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논거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은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것을 그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실증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데이터의 한계 가치가 급격히 체감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대 경제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한 가지가 아니다. 빅데이터를 모아놓고 들여다보면 전혀 새로운 문제를 새로 알게 되고 생각도 못한 새로운 통찰력을 주고 문제 자체를 새로이 발굴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오목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그 함수를 저희 수학에서는 이제 오목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컨케이브 펑션이라고.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지만 문제가 여러 개니까 빅데이터 하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개고, 무슨 문제를 더 풀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들 계속 막 붙여보면 큰 그림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가 증대하는, 이게 이 그림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이 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왼쪽 그림이 옳으냐 오른쪽이 옳으냐, 이거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앞다퉈서 데이터 축적하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과 투자를 해서 데이터 축적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이게 오른쪽이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